지금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8페이지의 기밀 문건 하나가 유출되며 3만 명의 주한미군과 동맹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건 속에는 전진 배치 재검토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고, 이 내용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동맹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협상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하트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48시간의 기록이에요. 단 8페이지 문건 하나가 어떻게 한미동맹과 수백조 투자를 뒤흔들었는지 말입니다. CNN 뉴스룸에서 리사 모건이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죠. 리사의 책상 위에는 9,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3개월간의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한 계약서, 비자 기록, 그리고 정부 내부 회신 문서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은 루머가 아닙니다. 리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서명이 적힌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군 재배치 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동맹 정신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20년간 한국의 일방적 의존이라고 주장해온 프레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3만 명의 주한미군 중 6천 명 철수 계획이 담긴 기밀 문서가 진짜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비자 승인 기록이었어요. 리사가 화면에 띄운 통계를 보니 한국 기술자들의 97%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법 체류 문제라고 강조해온 근거들이 사실과 달랐던 거예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빨간 펜으로 표시된 문서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건 루머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리사의 마지막 멘트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제 해석을 요구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좀 더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제 이론이 실제 증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연구실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리사의 폭로 이후 24시간 동안 제 이메일함에는 300통이 넘는 메일이 쌓였어요. 대부분 제 해석을 요구하는 언론사들과 동료 학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 논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만 명 주한미군의 20% 철수라니 이건 명백한 과장이야.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 카드로 부풀린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CNN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수님, 30분 후 생방송 가능하신가요? 어제 리사 모건의 보도에 대한 전문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리사 모건이 제시한 수백 명의 불법 체류 문제는 심각하게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 5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진행자가 보여준 화면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리사가 추가로 공개한 비자 승인 기록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2,847명 중 2,770명이 합법 체류자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97.3%였죠. 교수님, 이 수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수백 명이라고 했던 불법 체류자가 실제로는 77명에 불과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계산이 틀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리사가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주한미군 6,000명, 단계적 재배치 시 연간 12억 달러 절감 효과라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3만 명의 20%라는 숫자도. 저는 문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리사가 보여준 증거들이 제 논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한국의 과도한 요구라고 단칼에 정리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알렉스, 오늘 좀 이상했어. 평소 같지 않던데? 그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발표한 논문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동아시아 안보에서 미국 주도권의 필연성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논문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이론이 틀린 건가? 리사의 폭로가 있은 지 3일째,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센 반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었어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는 한국 기술자 없이는 생산라인 멈춘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빛테크, 동아에너지, 코리아모터스 등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빛테크 CEO 김성진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 1,200명 중 97%가 합법 체류자입니다. 이들 없이는 하루도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수치였어요. 동아에너지는 한국 기술자 850명이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연간 23억 달러 손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아모터스도 한국 출신 설계팀 600명 없이는 전기차 생산량 40% 감소라는 분석을 내놨죠.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정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빛테크 생산 담당 부사장 이준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제 20년 이론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맹을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만 봤거든요. 하지만 기업들이 제시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경제적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보호 마이너스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파트너십이었던 겁니다. 오후에 열린 긴급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개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한 미국 내 프로젝트 총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780억 달러가 첨단 기술 분야였죠. 만약 비자 제재나 인력 이동 제한이 생기면 6개월 내 공급망 전체가 마비됩니다. 반도체업계 협회장의 경고였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얼마나 큰지를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코리아모터스 연구소장 박민수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10년, 15년 동안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숫자로만 보는 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3만 명, 20%, 수백 명 같은 숫자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정작 그 숫자 뒤에 있는 실제 사람들과 경제 현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저녁 뉴스에서 기업들의 마지막 경고를 받습니다. 정치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생산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기업들의 압박이 절정에 달한 지 이틀 후 한국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했어요.
그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외교장관 최도윤이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린 두꺼운 문서였어요. 33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측이 제기한 주한미군 관련 쟁점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최도윤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건 위반 사례 목록이었어요. 지난 5년간 미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입니다. 334페이지 보고서 중 89페이지가 이 내용이었죠. 주한미군 기지 이전 12건, 무기 체계 변경 23건, 훈련 계획 수정 47건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일방적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상호 협의 원칙, 회복 요구였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합법 체류 통계였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술자 97%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연간 규모는 340억 달러입니다. 최도윤 장관이 제시한 수치였죠. 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3%는 대부분 서류 갱신 지연이나 절차상 문제였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한국 정부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데이터와 사실로 반박한 거예요. 동맹은 기습이 아니라 사전 협의로 지켜집니다. 최도윤 장관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어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동맹 현대화 로드맵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20% 증액 대신 기술 협력 확대, 미군 기지 인프라 현대화 비용, 한국 부담 그리고 가장 핵심인 상호 사전 협의 시스템 구축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국제 여론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G20 주요국들에게 이 334페이지 보고서를 배포해 놨더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모두 동맹국 간 사전 협의는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CNN에서 긴급 해석을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제시한 334페이지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산물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최도윤 장관의 마지막 발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70년 동맹의 파트너로서 더 나은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협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정부의 334페이지 보고서가 공개된 지 3일 후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유엔이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뉴욕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동맹국 간의 갈등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협력을 촉구한 것이었죠. 더 구체적인 압박은 G20에서 나왔어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베를린에서 발표한 성명이 핵심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발언 이후 프랑스, 영국, 일본이 연달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OECD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티아스 코르만 사무총장이 파리 본부에서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혁신 경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죠. 이는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표명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미국 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상원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상원 본회의였어요.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전문 기술자 비자 확대 법안이었죠. 연간 1만 5천 명의 전문 기술자에게 장기 비자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산업도 불가능하다. 슈머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상원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20년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초당적 협력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법안 통과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상원에서 89대 11로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374대 61로 가결되었어요. 이런 압도적 지지는 최근 들어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양당 모두 경제적 현실을 인정한 거였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비자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가족 동반, 영주권 전환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인력 교류 확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요구했던 대등한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국제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의회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이코노미스트는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분석했어요. 더 이상 보호자 마이너스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주류가 된 거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논문 제목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미국 주도권의 필연성, 한국의 의존 구조 같은 표현들이 낡은 패러다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내린 판정은 분명했어요. 21세기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국 의회가 전문 기술자 비자 법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후 마침내 양국 정부 수뇌부가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는 캠프 덩컨이었어요.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회담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소식통들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 리처드 헤일과 국방장관 카렌 볼튼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외교장관 최도윤과 국방장관이 함께했다고 했어요. 48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첫날 밤 제 동료인 국무부 자문관 데이비드 리처드슨이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어요. 알렉스,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양쪽 모두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표를 들고 왔더라고. 그의 말에서 이번 회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드디어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대 핵심 사안에 대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첫째는 관세 문제였어요.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죠. 둘째는 비자 확대였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연간 1만 5천 명 전문 기술자 비자에 더해 가족 동반 비자와 영주권 전환, 경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5년 이상 체류한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우선 영주권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셋째 항목이었어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사전 협의 원칙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 규모의 부대 이동이나 주요 무기 체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90일 전에 협의한다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문화되었죠. 캠프 덩컨에서 나온 가장 인상적인 발언은 리처드 헤일 국무장관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명령이 아닌 문서로 동맹을 움직인다. 이 말이 합의문 서명식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선언이었죠. 합의 내용 중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었어요. 양국이 공동으로 $1000억 규모의 미래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팹과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실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334페이지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상호 사전 협의 시스템도 정식으로 채택되었어요. 양국 국방장관 간 한라인 개설, 분기별 정기 협의체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정책 결정 시 48시간 내 상호 통보 의무화가 포함되었죠. 캠프 던컨 합의문이 공개되기 전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 위기가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라는 최도윤 장관의 마지막 기자회견 발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20년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캠프 던컨 합의문이 공개된 다음 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블룸버그와 CNBC를 동시에 켜놨어요. 30년간 시장을 지켜본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한빛테크는 개장 15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아에너지도 12% 상승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인텔이 8.7%, AMD가 11.2% 뛰어올랐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생산 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빛테크 공장에서는 합의 발표 직후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난 2주간 중단되었던 신규 투자 프로젝트들도 일제히 재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한빛테크 CEO 김성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2주 전 절망적이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동아에너지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30일 내에 모든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고 6개월 내에 텍사스와 조지아주에 총 4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2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1,200명의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했다고도 했어요. 코리아 모터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기존 대비 60% 확대하고 새로운 모델 3종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공급망 불안정성이 해소된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골드만삭스는 한미 기술 협력 확대로 양국 모두 국내 총생산 0.8% 추가 성장 가능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로 관련 기업 주가 15-20% 상승 여력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고용시장의 변화였어요. 캠프 던컨 합의 이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향후 2년간 총 2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중 60%는 미국인 채용, 40%는 한국에서 파견하는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도 화제가 되었어요. 한미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30분 만에 50만 재게시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2.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도 올랐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도 급등했죠. 거래량도 평소의 3배를 넘어섰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반응이었습니다. 구리, 리튬, 히토류 등 배터리 관련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시장이 미래 수요 증가를 미리 반영한 거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본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월스트리트에서 30년 일한 베테랑 트레이더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이번 합의로 향후 5-10년 로드맵이 명확해졌다는 설명이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정치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캠프 던컨 합의 이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제게 특별 강연을 요청해 왔거든요. 주제는 21세기 동맹의 미래였어요. 강연장에는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학생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까지. 평소 같았으면 자신 있게 단상에 올랐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지난 3주 동안의 경험이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안녕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시작이 낯설었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저는 한미동맹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설명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라고 생각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제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8페이지 기밀문서 유출로 시작된 이번 위기는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리사 모건의 9,000페이지 문서였습니다. 한 명의 탐사보도 기자가 보여준 증거들이 제 20년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97%의 합법 체류,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 반박이었죠.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보여준 현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정치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빛 테크 부사장의 말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정치적 프레임에만 갇혀 경제적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3만 명의 20%는 과장이라고 주장했을 때 저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실제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보지 못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장관이 제시한 동맹은 기습이 아니라 사전 협의로 지켜진다는 원칙이 옳았습니다. 저는 이걸 한국의 과도한 요구라고 잘못 해석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과 미 의회의 초당적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연간 1만 5천 명 전문 기술자 비자 법안이 89대 11로 통과된 것은 현실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산업도 불가능하다는 슈머 원내대표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캠프 던컨 합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이 아닌 문서로 동맹을 움직인다는 해일 국무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의의 원칙이 승리한 거죠. 시장의 반응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생산라인 재가동, 주가 급등, 2만 5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시장이 정치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총칼이 아니라 신뢰와 절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세기 파트너십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강연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로서 20년간 틀린 이론을 고집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박수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단 8페이지 기밀 문서로 시작된 48시간의 위기가 결국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동맹은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법치, 절차, 신뢰로 유지되며 위기는 협의의 원칙을 통해 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